비트코인 한 개를 손에 넣는다는 건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시세는 계속 치솟고 있고 한 개를 사려면 수억 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예 단념해버려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 0.1개만 확보해도 인류 역사상 가장 희소한 자산의 주인이 될 수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극소수만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 말이죠. 놀랍게도 0.1 비트코인 하나가 당신을 상위 2% 안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왜 0.1 비트코인이 당신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이 어떤 역사적 순간인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간단한 계산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만 존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단 한 개도 더 만들어지지 않죠. 이제 각각을 0.1개씩 나누면 총 2억 1천만 조각이 나와요. 큰 숫자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현재 지구에는 80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 인구 중 단 2.5%만 0.1 비트코인을 확보하려고 해도 물량이 부족해요. 생각해보세요. 나머지 97.5%는 아예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약 1억 2천만 명의 백만장자가 있는데요. 이들이 각자 한 개씩만 사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0.1개씩만 원해도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거대 자본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0.1 비트코인을 손에 넣는다는 건 단순히 일부를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접근조차 못할 희귀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리는 빠르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건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3% 미만만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거든요. 이 수치 어디서 본 적 없으신가요? 1994년의 인터넷이 바로 이 정도였습니다. 네이버도 구글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이 뭔지도 몰랐던 시절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무한정 확장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웹사이트가 매일 수천 개씩 생겨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수록 네트워크는 더 커졌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정반대예요. 인터넷은 확장되는 기술이었지만 비트코인은 공급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채택은 이제 막 시작인데 공급은 거의 끝났거든요. 지금까지 전체 2100만 개 중 약 94%가 이미 채굴을 통해 발행됐습니다. 남은 건 겨우 6%예요. 여기서 채굴이란 컴퓨터가 복잡한 계산을 풀어서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말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미 발행된 비트코인 중 상당수가 영원히 사라졌거든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지갑, 버려진 하드디스크, 접근 방법을 잃어버린 계정들. 전문가들 추정에 따르면 전체 비트코인의 약 30%가 이미 손실됐습니다.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코인들이죠. 2100만 개에서 30%를 빼면 실제로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은 약 1470만 개밖에 남지 않아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이 중 상당수는 거래소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개인 지갑에 보관된 채 절대 팔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거든요. 이들에게 비트코인은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 땅처럼 보유하는 재산이죠. 시세가 얼마가 되든 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실제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어떤가요?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개인 투자자들뿐 아니라 이제는 규모가 완전히 다른 자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보통 S자 곡선을 따라 확산되거든요. 처음에는 소수의 선구자들이 시도하고 그 다음 초기 참여자들이 들어오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지금 우리는 초기 참여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함정이에요. 채택은 이제 막 시작인데 물량은 이미 거의 소진됐다는 점이죠. 고정된 공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 경제학에서 이런 상황의 결과는 하나뿐입니다. 가격 상승이죠. 이건 추측이 아니에요. 수요 공급 원리에 기반한 구조적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이 작동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현재 우리가 쓰는 돈이 실제로 가치를 저장하는 도구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원화든 달러든 유로든 언뜻 보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화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를 잃도록 설계됐거든요.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합니다. 매년 물가가 조금씩 오르게 만든다는 거죠. 미국은 연 2%를 타겟으로 하죠. 매년 당신의 돈이 조금씩 가치를 잃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게 경제를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이 일해서 번 돈은 계속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지난 50년간 미국 달러는 구매력의 85% 이상을 잃었습니다. 1970년대에 1달러로 살 수 있던 물건을 사려면 오늘날 약 7달러가 필요해요. 한국 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1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과 지금 1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이건 나쁜 정책 때문이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정부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거나 찍어내죠. 은행을 구제하고 전쟁 비용을 대고 경기를 부양합니다. 그럴 때마다 새로운 돈이 만들어지죠. 새로운 돈이 만들어질 때마다 기존에 있던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돈의 총량이 늘어나면 한 장 한 장의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금이 간 항아리를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물을 부어도 계속 새어나가죠. 그게 바로 법정 화폐입니다. 아르헨티나 페소,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터키 리라. 이들은 무너진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찍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은 이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요. 인플레이션이 없습니다. 빌릴 수 없어요. 중앙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죠. 공급은 2100만 개로 영원히 고정됐습니다. 프로그래밍된 희소성이에요. 희석될 수 없도록 설계된 디지털 시스템이죠. 법정화폐가 새는 항아리라면 비트코인은 밀폐된 금고입니다. 한번 가치를 저장하면 새지 않아요. 그냥 보관되죠. 모든 게 비싸지는 세상에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구명보트예요. 수세기 동안 금이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금은 희소했고 내구성이 있었고 마음대로 만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금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가치를 지켰습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전쟁이 나도 금만큼은 믿을 수 있었죠.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금은 불편합니다. 보관 비용이 비싸고 나누기 어렵고 디지털 세상에서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등장하는 거죠. 금이 물리적 세계의 완벽한 답이었다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답입니다. 금의 핵심 강점인 희소성을 가져와서 빠르고 이동이 자유롭고 쪼개고 합치기 쉬운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었거든요. 비트코인으로 수십억 원을 USB보다 작은 것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몇 분 안에 전 세계로 보낼 수 있어요. 사토시, 즉 1억 분의 1 최소 단위까지 나눌 수 있죠. 그리고 금과 달리 비트코인은 고정된 발행 일정이 있습니다. 금은 광부들이 계속 캐는 한 매년 약 1.5%씩 공급이 증가해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공급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듭니다. 4년마다 채굴하면 받는 비트코인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2032년이 되면 그 숫자는 거의 0에 가까워질 겁니다. 예외도 없고 임의성도 없고 그냥 수학입니다. 그리고 이 수학적 확실성이 비트코인을 새로운 화폐 기준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미 비트코인은 지구상 상위권 자산에 들어갑니다. 은보다 위에 있죠. 단 16년 만에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을 상상해 보세요. 기관들이 채택하고 국가들이 축적하고 사람들이 찍어내는 돈에 대한 믿음을 잃을 때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금을 넘어 진화하고 있어요. 디지털 경제에서 가치는 빛날 필요가 없습니다. 확장 가능해야 하거든요. 초기에 비트코인은 무시당했습니다. 인터넷 돈이고 이상주의자들의 장난감이고 위험한 투기 정도로 여겨졌죠. 하지만 천천히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반 사용자들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피하고 자본 통제를 우회하고 붕괴하는 통화로부터 보호받으려는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에는 기관들이 왔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말이에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이 회사는 수십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투기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확신을 가지고 결정한 전략적 비축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물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직접 채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국가는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 즉 국가 자산 목록에 추가하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은 이미 보유한 것을 팔기를 거부하고 있죠. 한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 있어요. 미국 국채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심지어 역사적으로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금, 상품, 그리고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2022년에 전 세계 강대국들이 러시아 자산 약 300억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그 순간 돈은 언제나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이고 안전할 거라는 환상이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아둔 자산을 못 쓰게 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게 전환점이었어요. 비트코인은 설계상 정부가 막을 수도 없고 압류할 수도 없고 전쟁이나 외채로 가치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국경도 없고 명령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냥 존재하죠. 코드로 보호되는 거지. 정치로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전쟁이 심화되는 세상에서는 이것은 단순한 재산 그 이상입니다. 방패예요. 이제 좌석이 제한된 게임을 상상해 보세요. 음악이 멈출 거라는 걸 압니다. 언제인지만 모를 뿐이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2억 1천만 개의 조각이라는 제한된 좌석과 수십억 명의 플레이어가 있는 전 세계적인 의자 게임입니다.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원안으로 걸어 들어와요. 일부는 가볍게, 일부는 진지하게, 일부는 정부와 기업들이죠. 음악은 계속 흐르고 대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템포가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기금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은행들이 ETF, 다시 말해 상장 투자 상품을 더 많이 출시하고 더 많은 국가들이 전략적 비축분을 쌓아가는 그 순간 말이에요. 원은 좁아지고 자리는 늘어나지 않아요. 좌석은 처음부터 2100만 개로 고정됐습니다. 절대 늘어날 수 없는 숫자죠. 수요가 아무리 높아져도 물량은 꿈쩍도 안 해요. 그게 압력이 서서히 축적되는 구간입니다. 음악이 멈추면 추가로 발행할 수도 없고 누가 구해주지도 않고 다시 기회가 오지도 않아요. 음악이 멈추면 끝이에요. 그냥 남은 것을 놓고 쟁탈전이 벌어질 뿐이죠. 그리고 이미 앉아있는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시스템의 특징이에요.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를 인식할수록 이 게임은 타이밍을 보상해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기는 거죠. 지금까지 0.1 비트코인이 여전히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 조각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에서는 조각 단위 거래가 핵심입니다. 자산이 한정돼 있고 수요가 전 세계적일 때 작은 조각들도 강력해집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약 1980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미 발행됐지만 모두가 접근 가능한 건 아니에요. 30% 정도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걸 기억하시죠? 실제 유통되는 건 1,400만에서 1,600만 개 정도입니다. 이 코인들은 지금 조각조각 나뉘고 최소 단위로 매매되고 오프라인에 보관하는 방식, 이른바 콜드 스토리지에 저장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알아갈수록 이 조각들은 더 희소해지고 찾기 어려워집니다. 마치 디지털 토지와 같아요. 전체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차지하기 전에 작은 구획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게 바로 0.1 BTC가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초기이지만 점점 더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서의 위치입니다. 최고점을 맞출 필요도 없고 변동성을 예측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른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 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몇 년 후에는 0.1 비트코인이 전혀 작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바다가 중요하다고 믿지 않을 때 해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부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일찍 게임을 이해했느냐의 문제예요. 90년대에 아마존 주식을 산 사람들, 그들이 특별히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한 발 먼저 기회를 알아보고 움직였을 뿐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기회들과 달리 이건 무한하지 않아요.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주식처럼 추가로 발행할 수도 없고 새로운 기회가 오지도 않고 공급이 늘어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트코인은 매 블록마다 배분되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모두가 뒤늦게 깨달았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예요. 미래는 망설이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을 보상합니다. 화폐 시스템은 언제나 진화해왔어요. 그때가 오면 정부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없고 유통기한도 없고 국경에 막히지도 않는 자산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전체 비트코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걸 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직 자리가 있을 때 하나만 확보하면 되죠. 왜냐하면 언젠가 소유권이 선택이 아니라 특권이 될 때 0.1 비트코인조차도 재산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그러니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게 가치가 있을까라고 묻기보다는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쌓는 모든 작은 조각이 늦은 사람과 일찍 온 사람을 가르는 선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투자는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도 다르죠.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큰 기회는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던 순간에 있었습니다. 1994년의 인터넷처럼 1990년대의 아마존처럼 말이죠. 지금 비트코인도 똑같은 지점에 있을 수 있어요. 0.1 비트코인을 사는 게 답일까요? 그건 제가 정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2억 1천만 개 자리가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는 건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진짜 위험은 변동성이 아니라 기회를 몰라서 놓치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